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혹시 지금 스페인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오늘 청취자분을 위해서 스페인 여행을 아주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단순한 여행지 목록 같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하나의 전략 회의에 가깝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데이터들, 그러니까 여행 컨설팅 보고서나 교통 정보, 잡지 기사 같은 것들을 전부 조합해서요. 시간과 비용은 아끼면서 만족도는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최적의 여행 계획을 한번 같이 짜보는 거죠. 맞습니다. 스페인은 사실 언제 가느냐가 어디를 가느냐만큼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 말씀은 지역별로 날씨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군요. 네, 한쪽은 거의 사막처럼 덥고 다른 한쪽은 비가 오는 그런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핵심은 계절에 따라 방문 지역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봄부터 시작해 볼까요? 3월에서 5월. 보통 스페인 여행하기 제일 좋은 때라고 하잖아요. 네, 날씨도 완벽하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특히 4월에 세마나 산타라는 큰 축제가 있던데 이때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여행 초심자에게 이 시기가 정말 최선일까? 어쩌면 축제의 감동보다 인파에 시달리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세요. 봄, 특히 4월의 안달루시아는 딱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스페인의 문화적인 정수를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건 분명해요. 3월 발렌시아의 불꽃축제 라스파이아스부터 분위기가 막 고조되거든요. 그게 어떤 축제인가요? 도시 전체에 엄청나게 크고 정교한 인형들을 세워둬요. 그랬다가 축제 마지막 날 밤에 그걸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리는 정말 초현실적인 경험이죠.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4월의 세마나 산타, 성주간 축제입니다. 특히 세비야에서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대로 변하는데요. 문제는 이 감동을 느끼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숙박 데이터만 봐도 가격이 평소에 3, 4배까지 치솟도요. 세상에. 몇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아예 방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획 없이 갔다가는 정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제대로 즐기려면 그만큼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침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해법이 있더라고요. 고속열차 AV를 중심으로 안달루시아 10일 순환 루트를 짜는 거예요. 아, 그거 아주 효율적인 동선이죠. 마드리드에서 시작해서 기차로 코르도바, 그라나다, 세비야를 돌고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계획이던데요. 네, 그 동선이 왜 효율적이냐면요. 보통 버스로 마드리드에서 세비야까지 가려면 9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와, 그렇게 오래요? 근데 AV를 타면 평균 2시간 39분 만에 도착하거든요. 하루에 무려 6시간 이상을 아끼는 셈이죠. 아, 그 아낀 시간으로 다른 걸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코르도바를 거점으로 삼아서 절벽 도시 론다를 당일치기로 다녀온다거나 세비야에서 플라멩코의 본고장 헤레스에 두르는 식으로 여행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만 찍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도시를 베이스 캠프처럼 활용해서 주변까지 둘러볼 여유를 만드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 세비야에서 함맘이라는 아랍식 목욕탕 체험도 추천하던데 축제 인파 속에서 지친 몸을 풀기에 딱이죠. 와, 그거 좋네요. 다만 이 모든 건 최소 서너 달 전에 예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봄은 철저한 계획을 세운 문화탐험가를 위한 시즌이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복잡한 계획보다는 그냥 시원한 해변에서 좀 여유롭게 쉬고 싶다면요? 자연스럽게 여름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료들을 보면 8월의 안달루시아는 이건 거의 최악의 선택이라고 경고하고 있네요. 그건 경고 수준이 아니라 금기에 가깝습니다. 현지인들이 지옥의 가마솥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지옥의 가마솥이요? 네. 기온이 40도는 그냥 넘어가고요. 유럽 전역에서 온 바캉스 인파로 발 디딜 틈도 없는데 물가는 최고점을 찍는 그런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아, 스페인 현지인들이나 유럽인들도 그 시기에는 남부를 피해서 서늘한 북쪽으로 대이동을 해요. 그래서 7, 8월에 오히려 북부 바스크 지방 숙소 구하기가 어렵다는 데이터가 있었군요. 현지인들 동선을 따라가는 게 현명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름의 정답은 북부에 있어요.
한여름에도 25도 안팎의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는 빌바오나 산세바스티안 같은 도시들이죠. 오,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스페인 최고의 미식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핀초스라고 타파스랑은 또 다른 차원의 요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핀초스. 그게 자료에 자주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 음식인가요? 바스크식 타파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작은 빵 조각 위에 온갖 창의적인 요리를 올리고 이쑤시개로 고정한 형태예요. 아하. 거의 뭐 예술 작품처럼 화려하고 맛도 훨씬 다채로워서요. 저녁에 바 몇 군데 돌면서 핀초스에 와인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미식 투어가 되죠. 와,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그래도 스페인의 여름하면 그 뜨거운 열정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바로 축제입니다. 7월 팜플로나의 소모리 축제 산페르민도 있고요. 대중적으로는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토마토 축제 라토마티나가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토마토 축제. 네, 100톤이 넘는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는데 상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않나요? 하하, 정말 강렬하겠네요. 근데 참가하려면 준비물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럼요. 버릴 옷과 신발 그리고 물안경은 필수입니다. 토마토 산성 때문에 눈이 정말 따갑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해변 휴양은요? 이비자나 마요르카 같은 섬으로 가야 할 텐데 여름엔 가격이 엄청나겠어요. 네, 7, 8월은 극성수기죠. 특히 이비자는 전 세계 파티광들이 모여들어서 조용한 휴양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아, 자료에 따르면 조금 더 조용한 휴식을 원한다면 인근의 메노르카 섬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오, 꿀팁이네요. 중요한 건 이 섬들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대부분 문을 닫는다는 점이에요. 딱 여름 시즌에 맞춰가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을로 넘어가 보죠. 9월에서 11월. 더위도 한풀 꺾이고 날씨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거의 모순에 가까운 데이터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건가요? 8월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대체 왜 그런 거죠? 그거 바로 9월의 역설입니다. 저희는 이걸 럭셔리 숄더 시즌이라고 불러요. 럭셔리 숄더 시즌이요? 네, 여름방학이 끝나서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은 줄어들지만 쾌적한 날씨 속에서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려는 구매력 높은 성인 여행객들이 몰리는 시기죠. 아하. 날씨는 연중 최고고 인파는 적당하니까 호텔들은 이때가 진짜 프리미엄 시즌이다라고 판단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모르고 가면 예산 짜다가 당황할 뻔했어요. 그럼 이 비싼 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을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거겠죠? 네, 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북부지방의 미식 여행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아, 순례길. 9월과 10월 초는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늘은 맑고 해는 길어서 순례길을 걷기에 완벽한 황금기로 불립니다.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죠. 보통 프랑스길이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하던데 완주 증명서를 받으려면 최소 100km는 걸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기는 아주 짧아요. 11월로 접어드는 순간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순례길 후기 영상들을 분석해보면 11월부터는 해가 오후 6시도 안 돼서 지기 시작하고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아, 길은 진흙탕으로 변하고 순례길의 난이도가 그냥 수직 상승하죠. 그렇다면 가을에 순례길을 걸으려면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해야겠네요. 네, 방수 점퍼는 기본이고 배낭까지 완벽하게 덮어주는 판초우이가 필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시는데 네. 어두운 새벽에 출발하거나 예상치 못하게 해가 진 후에 걸어야 할 상황을 대비해서 헤드랜턴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예요. 헤드랜턴이요? 꼭 챙겨야겠네요. 네, 11월 중순 이후로는 순례자 숙소인 알베르게들도 많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순례길을 떠나는 건 초심자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겨울이 남았네요. 12월부터 2월까지. 사실 스페인의 겨울하면 좀 춥고 쓸쓸할 거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죠? 스페인의 겨울은 가성비와 따뜻함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는 거죠.
실제로 12월은 연중 호텔비가 가장 저렴한 달 중 하나예요. 가장 저렴한데 따뜻하기까지 하다고요? 유럽 본토는 추울 텐데요. 그 비밀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있는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에 있습니다. 아, 카나리아 제도. 네, 축복받은 섬이라는 별명답게 한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22도를 유지하는 아열대 기후를 자랑하죠. 유럽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몰려드는 겨울 휴양지입니다. 와, 이건 뭐 거의 계절을 역주행하는 느낌이겠는데요. 본토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군요. 네, 풍경부터가 다릅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라서 테이데나 티완파야 같은 국립공원에 가면 마치 다른 행성의 온득한 풍경이 펼쳐지고요. 오, 해변도 우리가 아는 백사장이 아니라 화산재로 만들어진 독특한 검은 모래 해변이 많습니다. 와, 검은 모래 해변이요. 심지어 12월에는 본토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축제들도 열립니다. 겨울에 축제라니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란카나리아 섬의 한 마을에서는 모든 전등을 끄고 수천 개의 촛불로만 마을을 밝히는 빛의 밤 축제가 열리고요. 해변에서는 성대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파티가 펼쳐집니다. 와, 정말 낭만적이네요. 추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따뜻하고 이색적인 연말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겨울 추천 동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 비수기랑 한적하고 저렴한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 며칠간 미술관 같은 곳을 여유롭게 둘러보고, 네, 아주 좋죠. 그리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카나리아 제도로 넘어가서 본토와는 180도 다른 자연 속에서 따뜻한 휴양을 즐기는 거죠. 완벽한 전략입니다. 게다가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 본토보다도 물가가 저렴해서 같은 예산으로 훨씬 풍족한 여행이 가능해요. 와, 정말 최고의 겨울 여행지네요. 네. 가장 저렴한 시기에 가장 따뜻한 곳에서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스페인 여행은 정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계절과 지역을 퍼즐처럼 조합하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문화와 역사에 깊이 빠지고 싶다면 4월이나 10월에 안달루시아를, 미식과 하이킹이 목적이라면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서 9월에 북부 지방을,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로 따뜻한 휴식을 원한다면 단연 12월의 카나리아 제도를 선택해야겠고요. 네, 그리고 딱 하나.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7월과 8월의 안달루시아 내륙입니다. 아, 지옥의 가마솥. 네. 그 시기, 그곳만 피하셔도 스페인 여행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여행에는 어떻게라는 방법도 남아있죠. 자료들을 훑어보다가 은의 길이나 엘시드의 길 같은 공식 문화 루트들을 발견했어요. 고대 로마 시대의 길을 따라 혹은 중세 영웅의 발자취를 따라 스페인을 종단하거나 횡단하는 길들이더군요. 어쩌면 청취자분의 다음 스페인 여행은 단순히 유명 도시들을 방문하는 걸 넘어서 세비야에서 히온까지 이어지는 그 고대의 길처럼 하나의 거대한 역사라는 시를 따라 걸으며 스페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그런 깊이 있는 여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